활동하는 기간 동안 더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흐름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게끔 내가 도와줘야지.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정치와호장용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맡아주고 계시죠?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 교수님, 전원책 변호사 경질 사태 지금 한국당 계속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데 전 변호사 말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조강특위에 심으려고 했다 이렇게 폭로라고 할까요? 했는데 지금 내일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습니다.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아직은 것이다라는 아닙니다.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회촉 당했을 때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좀 기분 나쁘게 네, 됐죠? 조금 이제 조금 뭐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네. 내일 기자회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있든 없든 간에 네.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결국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위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논리하에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물러가라라고 하는 소리가 이미 보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책임 총리로 지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친박과 상당히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의 행보는 보면 친박과 좀 거리를 두고 좀 중도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또 김병준 위원장이 그야말로 하청을 전 원책 변호사에게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슷한 색깔로 가지 않을까 했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전 원책 변호사는 오히려 친박의 트로이 목마처럼 또 행동을 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왜 전원적 변호사는 그러면 트로이 목마처럼 친박의 생각을 또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는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김병준 위원장은 한 사람 그만둔 거다. 이제 뭐 한 사람 더 뽑으면 된다는 네. 얘기고요. 비대위는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왠지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뭐 한 명을 추가로 외부에서 임명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비대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당내에서 어떤 권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사정을 보면 이 지금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예전에 이제 친김들이 네. 사실 김병준 위원장을 상당히 좀 뒤에서 그래도 서포트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월 11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친박과 친김 뭐 당내에서 또 이제 나경원 의원 등을 통해서 그냥 지금 치열하게 선거전이 붙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원내 권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김병준 위원장의 힘 자체도 상당히 저는 달라질 수 있다는 보야. 만약에 원내가 지금 같이 뭐 김성태 원내대표의 계열로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 힘이 실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친박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도부 내에서의 어떤 갈등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조직 개편이나 뭐 인적 쇄신 저는 이것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네. 결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11일 선거에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당내 세력 중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밀어줄까. 만약에 밀어준다면 어느 정도 그 동력을 가지고 이제 내년 전당대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 색깔이 좀 정반대인 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아마 비대위 역할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비관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12월 16일이요. 11일입니다. 11일이요. 네. 원내대표 지금 뭐 의석수로 보면 의원들 구성으로 보면 친박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가장 많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친박계가 비대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사당화한다. 자기 개파 늘리려는 땜빵 작업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친박 뭐 처음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말이 시작되긴 했는데 또 나가고 나니까 또 공격이 더 세지고 있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와서 친박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버렸지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평가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전당대회를 내년 7월로 미루자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소위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얘기들을 다 한 불을 지필 상황에서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책적인 실패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자 비교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 정조위원회를 통해서 물갈이하는 것이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비박계가 세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함으로써 네. 물갈이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벌써 포스트 비대위, 뭐 김병준 체제 이후를 그 이후를 구상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당장 뭐 김문수, 김진태, 심재철 이런 분들 이제 차기 당대표 출마 계획이 있는 분들 모인다고 하는데 이 모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은요, 이 권력의 움직임에 아주 촉각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럼요, 네. 누가 권력이 좀 약하게 되면 바로 예를 들어서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그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간의 갈등이 딱 이제 어느 정도 되자마자 지금 바로 이런 모임들이 잇따라서 있습니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비대위가 이제는 좀 힘이 빠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인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김진태,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당내에서 어떤 친박과 함께 그 친박 성향이 있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 좀 모이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하지 않았던 분들, 즉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그러네요. 지금 멤버들이 그런 분들이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하나 뭉치로 모이고 네. 또 이제 지금 김무성 전 대표하고 지금 정진석 의원하고 네, 네. 또 이쪽 그룹도 오늘 뭐 세미나를 했어요. 아. 자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찬성을 하면서 당을 나갔던 분들, 즉 복당파 중심으로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뭉치는 것이고 또 이제 물밑에서는 지금 보면 김무성 의원과 지금 윤상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지금 친박 친김이 싸우면 이 끝이 없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그 전선 속에서 일단 만나자. 이 그룹이 이제 한 세 가지 흐름이 지금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이 세 가지 흐름은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도 후보 단일화라든지 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 정당대회에 과연 그럼 당대표를 누구를 할 것인가, 추대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이제 윤상현, 김무성 이쪽에서는 아마 단일 후보를 내자. 어떤 면에서 보면 둘이 합의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이고 또 이제 이쪽 탈당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 계열에서 이제 당 대표를 내자는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세가 누구한테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쏠릴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걸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서로 세를 불려 나가는 단계. 즉 세 가지 모임들이 각각의 어떤 힘을 불려 나가서 누가 힘이 센지 지금부터 이제 아마 대결하는 뭐 그런 시작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당내 어떤 세력 재편 이런 걸로 좀 봐야 되는 네. 그런 분위기군요. 자, 이분 요즘 행보가 재밌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지만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점점 오른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이제 한국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첫 번째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대로 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한국당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소위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본인의 역할 공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정치가 재편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위 본인이 얘기하는 신보수의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래에 있을 보수 대통합이 네, 됐을 그렇습니다. 때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건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하나의 불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한국당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 똑바로 해라,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는데 이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먼저 이제 한국당 입당 가능성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입당은 뭐 사실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입당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영도 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영도 지역이 사실 김무성 의원 지역구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제 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원래 이현주 의원 비어있다. 지역이 광명이에요. 이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재선까지 거기서는 했고요. 민주당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야당세가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아마 이 부산 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 가는 것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근데 문제는 그게 뭐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지금 간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락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판단인데 지금 사실 이제 손학규 대표도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사실 뭐 손학규 대표도 사실은 그렇게 뭐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 뭐 많이 옮기셨죠. 많이 옮기셨기 때문에 이분도 뭐 그 정도 옮기고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썩 이제 한데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사실은 솔직히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제가 손 대표한테 물어봐도 손 대표가 아마 뭐다 이렇게 하고 말을 못 할걸요.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 사실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왜냐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일단 못 가게는 해야 되겠고 지금 일단은 단도리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 본인은 또 새가 없고 이런 현실이 아닌가.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결국은 강력한 어떤 구심력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손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같습니다. 자락을 깔아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네. 좀 들어오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손학규 대표 그 발언 강하게 이제 질책 내지 경고를 했는데 이게 이현주 의원 한 사람만 놓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쪽으로 사실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같이 힘을 모으자 그래야 개혁기법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소위 바른미래당 내의 호남 의원들을 좀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또 유승민 의원 등 보수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게 좀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이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질타한 것은 전략적으로 별로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현주 의원의 반론인 친문인지 반문인지 밝혀라. 손학규 대표의 입장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히려 손학규 대표로서는 훨씬 더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행보 또 이현주 의원의 행보 한번 뭐 계속 흥미가 가긴 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